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음 공부하는 소울닥터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원장님, 예. 그 신혜선 씨 인터뷰하는 것 예, 예. 보고 네. 뭘 느꼈습니까? 저는 그 신혜선 씨가 그 청와대하고 지금도 딜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예.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사실은 밝히지 않으면서 문재인과 그 양정철에 대해서 불쾌하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괘씸하다고 했더만 문재인한테. 문재인한테 괘씸하다고 그랬고 양정철한테는 비굴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한 비굴한 이유가 뭐고 괘씸한 이유가 뭔지를 대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건물 빌딩 자체가 지금 벽면은 중단된 상태고, 그 상태에서 지금 정권에 지금 정권과 딜을 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닌가. 근데 기자회견에 알맹이는 없는 상태죠. 예. 자, 그래서 신혜선의 기자회견이 매우 의아스러운데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말을 하면 네. 이신전심으로 당연히 알겠죠. 텔레파시로 네. 뭔 이야기를 하는지 알고 알 것 있겠죠.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신혜선이는 기자회견을 빌어서 네. 기자 기자 앞에서 공갈을 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직접적으로 컨택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근데 그래서- 뭘 얼마나 해줬는지 대통령한테 괘씸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인자한테 비굴하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제 생각에는 이 신혜선 씨가 알고 있는 내용이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 힘든 굉장히 그 큰 건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보통 웬만큼 도움을 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뭐 선거 좀 도와줬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상대방의 약점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네. 예. 자, 그 신혜선이가 또 뭐 조선일보 기사가 오늘자로 또 하나 떴네요, 오후에. 네. 그래서 양정철이가 그 지금 신혜선이 이제 대출 의혹을 제기하면 네. 양정철이 연루됐다는 데 대해서 청탁을 들어지지 않아 서운해하는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네. 근데 웃겨요. 청탁을 안 들어줬다고 서운해하는 분들이 이제와 원한을 품고 온갖 사람을 다 걸고 넘어지며 뭐라 일방적인 주장을 해도 네. 엇보고 팔자다 생각하고 감수하고 말 일이다 이래요. 네. 이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톤 이제 실제로 전혀 상관없는 인물이라면 이렇게 톤 다운해서 이야기를 안 하죠. 심재철 의원이 뭐 이야기하면서 양정철이 언급하니까 네. 시 같은 걸 하나 뭐 읊으면서 금속성이 어쩌고 하면서 네. 이게 마지막 경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심재철이한테는 마지막 경고라고 하는 사람이 네. 신혜선이한테는 엇보고 팔자다. 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를 봐도 뭔가 구린 데가 있으니까 저렇게밖에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선 때 많은 사람이 선거를 도왔고 선의로 도운 분이 다수지만 처음부터 대가를 바라고 도운 분이 있었을 거다. 그분들 가운데 대선이 끝나고 외국에 나갔는데도 집요하게 민원을 요청한 사람이 있었다. 외국으로 나간 이유가 그런 청탁에 수없이 얽히기가 싫어서 그랬는데 집요한 사람한테는 안 통하더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에 나갔을 때도 계속 그 신혜선 씨가 문자 보내고 예. 답장 보내고 양정철 씨 답장 보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금융위원장이 조만간 교체되니까 교체된 다음에 뭐
알아보겠다는 등 뭐 그런 식으로 양정철이 텔레그램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놓고도 저렇게 자, 양정철은 매우 무리한 부탁이 많았는데 피하다 어쩔 수 없이 연결되면 야멸차게 할 수 없어서 알아는 보겠다 하고 뭉갰다. 아무튼 신혜선 씨의 사건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니까 이제 뭐 만약에 이게 그 빌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계속 주시하고 있으면 뭔가 나중에 확실한 진실은 알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참 이 사람들 무슨 선문답 하듯이 이럴 게 아니라 고소 좋아하는 사람들이 신혜선이 고소를 하세요. 고소를 네. 해가지고 평소 하던 대로 고소하세요. 예, 한국당은요 양정철과 이런 사람들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신혜선이까지 포함해서 네. 다 고소해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발을요. 네, 고발해야죠. 그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윤규근이도 연결됐고 고발 대상에 윤규근이 그렇죠. 또 윤규근의 상관인 백은우, 네. 조국 네. 또 이 일과 연관된 청경덕이 네. 정재호까지를 한국당이 다 고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한국당에 무슨 정태욱 의원이 이걸 맡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냥 뭐 알아보고 무슨 뭐 어떻게 한다 TF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한국당이 정재호가 아니라 정태욱입니까? 정재호는 그 사람 아, 민주당이고. 정태욱 의원. 정태욱 씨가 하고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네. 조국, 백은우, 천경덕, 그리고 신현수, 그리고 양정철, 예. 그리고 정재호 예, 예. 전부 다 윤규건까지 한국당이 신혜선까지 포함해서 신혜선도 불법 선거운동 한 거 아니에요?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네, 네. 그래서 뭐 불법 선거운동이야 지금 6개월 끝났으니까 네. 뭐 끝났다 하더라도 네. 어쨌든 이 일과 관련한 당사자들을 다 예, 예. 고발을 해서 그 내막이 어떤 건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직권 남용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꼭 있는 게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매 물건이 몇 년에 걸쳐서 경매가 스탑돼 있었고 이런 진행 과정 자체가 아무튼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신한은행 대출과 바로 직결되어서 연결된 부분이니까 조사를 확실하게 해줘야죠. 이거는.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이야기해야 될 거는 정경심이 그 공소장이 변경은 불어된다. 그래서 저는 이거 이 기사 보면서 제가 예. 참 상식이 안 통하는 판사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법을 잘 모르는 제가 봤을 때도 그 그때 공소 기간이 딱 만료되는 9월 날 6일 그날 청문회 하는 만료되는 날 그냥 12시. 급하게 그 공소장을 제출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변경된 공소장도 실제로는 변경된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바뀐 것뿐이지 실질적인 전체적인 흐름은 위조에 같은 따른 건데. 사실은 변함이 없잖아요. 네. 같은 건데 뭐 공소장 변경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기소하려면 또 한 번 공소장을 다르게 제출해야 된다면서요.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정경심이가 현재 구속되어 있는 부분은 네. 뭐 보석으로 석방할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판사분이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라고 예. 해서 저는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송인근입니다. 송인근이. 예. 우리법 연구회가 지금 그 사법부를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대법원장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법 연구회가 만약에 그 판사가 맞다면 이거는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웃기는 게 지금 이 판사가 아예 그냥 무죄로 풀어주려고 네. 작정을 하고 이 짓거리를 한다고 서울중앙지검의 영장 전담 판사를 했고 네. 중앙지검의 부장 판사를 했던 경북대 로스쿨의 이충상 교수가 네. 전번에도 예. 올바른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죠. 네. 정경심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은 판사가 아주 잘못한 거다.
검찰 기소가 잘못되기라도 한 것처럼 재판부가 검찰 흠집 내기를 하고 네. 이걸 지금 자빨들이 받아가지고 네. 무죄인데 네. 틀어서 억지로 엮었다. 지금 그렇게 전파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예. 그러니까 그 법 논리가 상식에 기반하는 거잖아요. 실제 예. 따지고 보면 예.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충상 교수가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서 아예 정경심이한테 무죄 때리려고 그냥 눈 딱 감고 봐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조목조목 비판을 했습니다. 예. 자, 핵심 기소 사실은 뭐냐면 정경심이가 딸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 그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검찰이 일부 변경된 공소 사실을 제외하고 네. 주범이 정경심이다. 죄명이 사문서 위조다. 네. 그리고 적용 법조가 몇 조 몇 항에 사문서 위조 조항이다.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지금 유지하면서 네. 단지 위조한 방법과 위조한 날짜 이런 부분 위조한 장소 장소. 이런 네. 것들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 기본적인 추가 사실들 그러니까 9월 6일 날 처음 기소하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기소한 사실관에 있어서 핵심은 같고 거기에 이제 붙이는 살들이 그렇죠. 이후에 추가 조사에 의해서 바뀌었다는 거죠. 그때만 해도 정경심을 조사 못했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첫 기소와 두 번째 기소가 지금 범행 일시 장소가 달라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판사의 말이 잘못된 거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이렇게 비판을 해줘야 그래야지 판사를 지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서 지금 현재 이걸 눈 감고 봐줄라는 자 이름 기억합시다. 이게 저 송인거이, 송인권 뭐 이런 자가 다 있어요. 나중에 당신은 국민 앞에 끌려나가 진짜 판결을 한번 받을 수가 있어. 이딴 짓을 하면. 그런데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은 5부분인데 이 첫 공소장에서 정경심을 도와서 같이 위조한 사람을 성명불상에서 조민이라고 딸로 바꿨다는 거죠. 2명이 한 것 같은데 또 위조 시점이 2012년 9월 7일에서 2013년 6월로 장소가 동양대 연구실에서 집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또 위조 방법도 컴퓨터 파일로 표창장을 출력해서 총장 직인을 찍었다. 여기에서 정경심이 아들의 상장을 캡처한 뒤 위드 문서에 삽입해서 동양대 총장 직인을 컴퓨터로 붙였다. 그러니까 표창장의 행식을 출력해서 도장을 찍은 게 아니라 아예 컴퓨터 안에서 다 했다는 거죠. 자, 사실은 요즘같이 컴퓨터 범죄가 이루어지는 데서는 전형적인 범죄에서 일시시간 장소를 특정하는 것보다는 매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아까 이충상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로 전체적인 사건은 동일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공소장 변경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진짜 무죄 판결하려고 하는 걸 가능성이 있고 보석으로 석방을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했다 해서 정경심이가 저 반론권을 행사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전혀 없죠. 그래서 오히려 범행 목적과 과정 등을 공범을 검찰이 구체화했으면 오히려 정경심이가 그 구체화된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면 방어하기가 더 유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방어권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이런 이 판사의 견해가 정말로 웃기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공소 사항에 차이가 있을 경우 공소장 변경을 불허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며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틀렸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말한 판사가 네. 완전히 잘못됐다고 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면서 정경심의의 모호했던 위조 과정이 좀 더 완전히 구체화됐기 때문에 네. 정경심의가 이 부분에서 검찰이 틀렸다고 하면 훨씬 방어하기가 쉬워졌다는 그렇죠. 더 거죠. 구체화된 거를 예. 반증을 하면 네. 거기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더 쉬워지는 예. 거죠. 자, 저러면서 정경심의가 보석에 대해 언급도 안 했는데 판사가 너무 먼저 나서서 네. 보석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네. 아예 작정하고 정경심의 무죄를 선고하려고 네. 지금 검찰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면서 지금 장난을 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검찰이 이 판사는 틀렸으니까 네. 기피 신청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 판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아, 거죠? 검찰이 할 수 있죠. 그러면 판사가 해야죠. 현저하게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네, 네. 검찰에 뭐라고 합니까? 재판을 진행시켜가는 과정의 절차, 네. 형사소송의 절차를 네. 판사가 이게 잘못 적용하거나 판사 기피 신청해야 되겠네요. 예, 잘못 적용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네. 지금 저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특정인의 봐주기를 한다는 것은 미리 판이 짜여져서 공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네. 아, 정말 더러운 자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이 이제 마지막에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정권 편을 들어서 좋을 게 뭐가 있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 정권이요, 이 민주주의의 상권 분립과 그리고 국가 기구의 이 사유화 등 네. 미쳐서 발아가고 있는데 네. 마지막에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편을 들다가 네. 지금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올지. 어떤 결과를 지금 네. 그 나치 네. 전범 판사들 네. 네. 법무장관부터 해가지고 재판 쭉 받은 거 있잖아요. 네. 네.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네. 뉘렌베르크의 뭐 재판입니까? 네. 또 거기 보면 아니 당신들은 무슨 생각에서 그 나치 정권에 그렇게 유대인이니 소수인종이니 또 무슨 정신병력자니 동성연애자니 뭐라고 집시 이런 사람들을 학살하고 또 재관 쪽에 도왔냐. 네. 그걸 묻잖아요. 다 끌려 나와서 재판했어요. 지금 문 정권에 대한 부역도 이런 부역이 없는 겁니다. 네. 네. 저는 반드시 내 개인적으로라도 이 송인건 판사요. 나중에 국민이 다 있더라도 이 사람은 이제 국민의 법정에 한번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당신 그냥 적당히 숨어서 이렇게 정권 한번 밀어주고 출세하려고 이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잊지 않고 다 기억해요. 예, 예. 말을 하려면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사가 정권을 물려받았어요? 아니, 뭐,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판사가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법리에 따라서, 법의 이치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 국민이 분노한 사건에 대해 이제 한 템포 넘어갔다 생각하고 뒤에서 설거머니 지금 조국을 봐주려고 이렇게 하면요. 이거 국민이 잊지 않습니다. 송인건이 알겠습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요. 진짜 중앙지법에 한번 몰려가서 내가 데모를 할 거니까. 네. 아니 뭐 기왕에 몸베린 거 뭐 여기저기 다 가서 하죠 뭐. 네. 제가요 한 30년 전에 네. 감사원 앞에서 데모도 하면서요. 아, 그러셨어요. 사회단체 사무총장을 할 때요. 네. 무리한 감사를 하길래 네. 회원들을 다 끌고 가가지고 감사원 앞에 가서 한낮을 데모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럽디다. 네. 감사원 앞에 데모하러 온 놈 처음 봤다고. 그래서요 권력이라는 게요 무슨 권력을 권력답게 행사할 때 그 권력의 권위가 존재하는 거지. 권력이 정권의 끈앞풀이 되고 신여가 돼가지고 한마디로 법과 원칙에 어긋나게 행사하는데 그때도 국민이 판사의 권위를 존중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는요 큰 오산임을 내가 분명히 밝힙니다. 네. 정말로 진짜 빌어먹을 것 같으면 그냥 성실하게 노가다를 해먹고 살지 이벌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고 살아요? 판사들 쪽팔리지 않습니까? 제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문제 제기해봐요. 명예훼손으로 한번 걸었어요. 법정에 서서 한번 따져봅시다. 아 열받네요. 네.
자, 저기 저 제가 예. 잠깐 짬을 내서 예. 그러니까 우울증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 시청자분들께 예.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뚱맞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나 여러 상황에서 제가 실제로 적용해보고 효과가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예. 일어나서 감사 기도하고 예. 감사 기도를 아침 밥 식사하실 때도 이렇게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면서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감사합니다 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무슨 일을 해서 뭐 고객을 상대해야 될 때도 항상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루에 최대한 많이 감사 기도를 최대한 많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최대한 많이 하고 감사 기도를 최대한 많이 뭐 1000번까지 하면 제일 좋고요. 감사를 생활화하시면 우울증은커녕 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행복한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행복한 상태로요. 네.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도 무슨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도 이만하길 다행입니다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무슨 얘기 아시겠죠? 한번 제 말을 믿으시고 한번 일상생활에 꼭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똑같이 매일매일이 똑같은 날이었는데 감사 기도를 한 다음부터 일상이 바뀌어져 있음을 본인이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꼭 해보십시오. 자, 참, 또 갑자기 열받았는데 네, 싹 네. 시쿠시네요. 예. 자, 복지 예산이 네. 이번에 512조 통과됐는데 네. 날치기로 180조가 넘었다는 거예요. 3년째 10%씩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부는 그 선거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에 이렇게 돈을 뿌리면 뭐 당장 경제가 망가지든 뭐하든 그 경제 체질이 약해지는 거 상관없이 그냥 선거 때 표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돈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저도 세금 내지만은요. 무슨 뭐 어린이집 보육 예산인 이런 걸 막 늘리는데 네. 형편 될 만한 사람은 지 자식 지가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택적 복지를 해야죠. 정말로 자식을 네. 키우기 어려운 사람한테 몰아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야죠. 그것도 그 사람도 또 노력한다라는 전제하에서요. 네, 맞습니다. 자, 전 국민이 국가 돈을 갈라먹는데 이 딱 정권이 돈 쓰는 거 보면 30, 40대 여자들이 지금 정권 제일 많이 지지하잖아요. 네. 딱 거기 맞춰가지고 지금 돈 쓰고 있어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아이디어만으로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나눠주면 좋지 않냐, 돈을 나눠주면 좋지 않냐. 그런데 실제로 그게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선택적 복지가 왜 필요로 하냐면 실제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고 진짜로 노력을 하는데도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실질적으로 돈의 가치를 확실하게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뭐 그거랑 상관없이 다 나눠줘 버린다. 전혀 이거는 돈을 뿌리는 거지 인간의 그 품성,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방법이나 길이 막혀 있는 사람한테 국가가 네, 돕기 위해서 해야죠. 세금을 이렇게 쓴다면 네. 그건 기꺼이 기부도 하는 마당에 그렇죠. 그게 뭐가 아깝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정말 조세 근데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식의 시스템을 차베스가 베네수엘라에서 이렇게 무상복지를 엄청나게 많이 막 하다가 베네수엘라가 현재 나라가 완전히 결단났지 않습니까? 남미에서 잘 사는 나라 축에 속했었는데 예. 지금 나라가 완전히 결단났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규모로 10위 이내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10위, 11위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그 무상복지 예산을 급격하게 늘려버리고 또 공무원을 대폭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되면 이게 경제가 버텨내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노인하고 딱 그 엄마들 아까 30, 40대 여성들 그 둘을 겨냥한 예산이 내년에 19.5조. 예. 그러니까 19억 5천만 원을 늘려가 12%나 늘렸다는 거예요. 19조 5천억. 예. 예. 그게 그만큼 늘렸다는 게 예, 그만큼이라는 겁니다. 증가 규모가. 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이제 표를 돈 주고 사는 거는 똑같죠. 실제로 이렇게 돈을 뿌리는 거는. 자, 거기에다가 공무원이 지금 내년 인건비가 39조래요. 그러니까요. 인상률이 3년 만에 최대라는 겁니다. 자, 공무원한테 이렇게 공무원 확 늘리고 인상 싹 시켜줘서 공무원도 우리 표, 네. 엄마도 우리 표, 네. 할배도 우리 표. 그러니까 나라의 경제 기초 체력을 완전히 무너뜨려 가고 있어요. 지금 문정권 그 다음에 누가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그 경제 체력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재정 수지 적자가 70조에 될 거라. 그러니까 70조를 국채 발행해야 된다 소리 아니겠습니까? 네. 웃기고. 그러니까 그 70조를 합치면 지금 이제 그 정부 빚이 800조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참 기가 찬 거요. 그다음에 네. 예산 삭감한다면서 어촌 뉴딜이라 해서 어촌 뉴딜 300이라고 해가지고 네. 4천억이 배정됐는데 그 돈이 363억이 늘어나가지고요. 네. 낚시터, 전망대, 산책로 만든다. 예?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산책로, 전망대, 포토존, 낚시 체험장, 갯벌 체험장. 예? 이거 한다고 돈을 갖다가 4,363억이나 쓴다. 아니 이런 거는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만큼 지자체 가면 온 사방에 사람 하루 몇 명 다니지 않는데도 산책로, 전망대. 네. 예? 맞습니다. 정말 이거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왜 안 가봤어요?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데 가도요. 덴마크 이런 데 가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그 생산적일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잘 써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저는 이제 공기업들도 지금 대폭 증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무원들도 계속 많이 뽑고 있고요. 이게 이제 후대까지 짐을 지어주는 거거든요. 내 세금 뺏어가가지고 그야말로 진짜 네. 저거들 선거 표었는데 네. 써제낀다. 도둑질 해먹는데 쓴다. 이거 누가 세금을 내고 싶겠어요? 참 답답합니다. 자, 이런 선거를 치르겠다는데 이런 선거에 참 저 한국당 지도부들 보면 한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심재철 의원이 그 원내대표가 되면서 좀 일신해 주시길 바랐는데 아직까지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오직 지금 현재 유일한 희망은 윤석열 검찰총장밖에 없네요. 지금은. 어쩌다가 나라 꼬라지가 네. 검찰총장한테 희망을 걸게 됐는지 네. 참 우리가 위로하러 가면서도 네.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